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기 과열양상이란 지적 많습니다. 특히나 원희룡 후보가 급기야 한동훈 후보가 지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끈 건 아니냐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반박은 뭘까?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일부러 총선을 패배로 이끈 것 아니냐, 급기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후보는 그 이야기를 한 후보에게 다중인격자냐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무섭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띠장마. 국민일보 2면 기사인데 띠장마 좀 생소한데 어떤 장마일까요? 예측 불허 띠장마. 걸리는 지역만 물폭탄. 충청 이남에서 5명이 사망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이른바 마른 장마라 비 피해가 없었는데 중부지방과 충청 이남 지방에서는 비 피해가 컸습니다. 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대전, 부여, 서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는 무기한 서울경제 2면 기사입니다. HBM 라인도 멈춘다는 삼성 노조, 대만, 중국만 웃는다. 소위 전삼로의 무기한 총파업 선언. 이게 누구 좋은 일이냐라는 서울경제의 기사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는 대수술. 조선일보 1면 기사입니다. 수도권 병상 늘리기 첫 제동. 국내 대형 병원들이 수도권의 전체 6,600여 병상 규모의 분원을 짓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이 중 73% 병상은 짓지 말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에 너무 많은 병원이 들어서면 가뜩이나 부족한 지역병원 의사 환자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정부가 전국 병상 대수술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비틀기. 서울신문 14면 기사입니다. 배달의 민족 수수료를 또 인상했습니다. 9.8%. 업주들은 반발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음식값이 오르거나 음식 내용물 양이 줄거나 혹은 퀄리티가 줄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료 영원 정책을 유지하려다 수수료가 올라갔다라는 설명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 과연 이용자들과 고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기자 출신의 안용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명대변인 출신의 김유정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성시훈 정책위 부의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부러 이제 보니까 우리를 총선 패배로 이끌었네 라는 의심까지 든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는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 다중인격 있냐? 라고 응대했다고 합니다. 살벌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합동연설회가 있었죠. 앞에서는 이재명 때리기에 나섰지만 뒤에서는 고의 패배 다중인격, 살벌한 워딩들이 주고받았습니다. 어제 부산 합동연설회 후보 4인방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이재명과 싸웠습니다. 대장동 일타 강사로 싸웠습니다. 개항에서도 싸웠습니다. 저는 말로만 싸우지 않습니다. 맨 앞에서 이재명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라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저 무도한 민주당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잘 보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소속 두 번이나 하고 살아왔습니다. 매번 민주당하고 싸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 윤상현의 몸에는 민당을 싸워 이기는 승리의 DNA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기는 정당은 이기는 선거를 경험한 자만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재명의 8번 공습 속에서도 이재명을 이긴 유일한 후보입니다. 나경원이 이재명을 이기겠습니다. 이재명을 끌어내리겠습니다. 국회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앞으로는 이재명 때리기에 나섰지만 뒤로는 아주 심한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총선을 고의로 일부러 자기 정치를 위해서 패배로 이끈 것 아니냐라는 의심마저 든다라는 취지로 말이죠. 들어보시죠. 또 대통령 연구인이 집권 여당이 책임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다면 사실은 대통령도 설득할 수 있는 한 줄기 빛, 최후의 희망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될 그런 총선 승리의 절박한 상황에서 혹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게 아닌지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걸 회피합니까? 그리고 그걸 왜 거짓말이라고 왜 단정합니까? 결국은 영부인과의 문자 공방의 연장선상에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했던 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방금 전에 원희룡 후보께서 고의로 총선을 패배하려고 그런 건 아니냐. 어제 선관위가 무서워서 마타도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태세 전환을 보이셨는데 오늘 아침부터 다시 신나게 마타도 합칩니다. 저는 이런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 청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제 가족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거. 그거 계속 도망만 다니고 있잖아요. 그거 먼저 답하고 얘기하라고 하시죠. 늘 이런 식으로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 이게 원희룡 후보가 말하는 그 자랑스러운 정치 경험입니까? 저는 배우고 싶지 않네요. 다중인격 같다, 구태정치다 라고 한동훈 후보는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었다, 다중인격자냐. 정말 살벌한 표현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원희룡 후보가 얘기하는 한동훈 후보가 지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었다라는 주장, 과연 국민의힘 당원과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희룡 후보의 지역을 꽤나 많이 방문했었죠. 이렇게 말입니다.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이때만 해도 백허그 가는 사이였는데 지금은 다중인격자니 고의로 총선 패배로 이끌었다느니 라는 험한 말들이 오고 갑니다. 안영환 의원님, 네.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게 한 게 아니냐라는 원희룡 후보 측의 어떤 공세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이제 방점은 총선을 고의적으로 패배를 이끌었다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가 그 당시 이제 승리로 역전시킬 수 있는 한 계기가 됐었는데 왜 그걸 무시했느냐, 여기에 방점이 찍혔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참 답답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피곤하고요. 또 국민의힘 당을 아끼는 많은 당원들이 우려와 안타까움 속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4명의 후보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내전이 무섭습니다. 내전이 무섭다. 네, 국가 간의 전쟁은 전쟁에서 패배한 측이 땅을 주거나 또는 뭐 배상금 내고 끝날 수 있습니다. 오라나신 게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전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정권을 뺏기면 그냥 죽는 이런 게임이 되기 때문에 내전이 훨씬 전쟁 상황 중에서는 무서운 상황인데 지금 내전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네 사람의 싸움이 저런 앙금이 쉽게 가라앉지가 않거든요. 예. 그다음에 네 사람 모두 국민의힘당의 중요한 자산들인데 자산들 사이에 저렇게 저는 뭐 거의 이전 투구판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젠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민들은 특히 야당에서 말도 안 되는 탄핵 정국을 몰아가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어벽을 칠 생각은 하지 않고 저렇게 내부적으로 싸움만 하고 있는 이런 비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자제, 그다음에 깊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김광선 변호사님, 다중인격자냐? 라고 한동훈 후보가 비판을 했는데 하루 전 이 토론회에서는 마타도를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바로 다음 날에 다시 뭐 방금 들으셨듯이 총선 고의 패배설을 제기하니까 한동훈 후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이 두 사람이 사이 좋았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원희룡 후보 지지자와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이 두 사람이 사이 좋았을 때를 굉장히 그리워할 것 같아요. 다시 백허그하는 사이로 우리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하다 보고요.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다중인격자 얘기했잖아요. 예. 저는 뭐 그 다중인격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중인격자 정도는 동의할 수 있어요.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저 브로맨스 막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전대하면서 사람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엊그저께 TV조선 나왔을 때는 정책과 비전,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얘기하겠다고 해놓고는 또 뒤에 가서는 또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이중인격이죠. 앞과 뒤가 틀린 것을 우리가 이중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배신자 프레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런 브로맨스하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을 배신하는 것은 원희룡 후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인격, 다중인격은 뭐 충분히 들을만하다 보는데 제가 오늘 아침 돌직 구르면서 라디오 방송을 들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민주당 출신의 유인태 전 의원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희룡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다고. 옛날의 원희룡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의 원희룡과 지금 원희룡을 보면 이중적인 거죠. 사실 옛날에 남원정이라고 해서 소장파로서 당신을 야당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기대를 모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총선에 뛰어들면서 이제 마타도를 아주 상습적으로 일삼고 있으면서 지금 아까 뭐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원희룡이 망가졌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본인만 망가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망가지고 있고 김건희 여사 대통령까지 망가지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TV조선 토론 때 여기서 멈추려고 하는구나. 자기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이게 오히려 역풍 끌고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끝나고 나니까 더 뭐 총선을 고의를 패배했다랄지 이게 한 발 더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 원희룡 후보를 막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런 행태를 23일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계속 참고 봐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김광선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희룡 후보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가 공천을 잘못했다, 투명하게 하지 않았다. 특히 본인의 가족 혹은 검사 출신 가까운 인사와 이 비공식 라인과의 의논을 통해서 공천을 했다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비례대표 공천은 흔히 말하는 지금 뭐 대통령실 이쪽은 다 배제된 상태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5명 내외 많이 폐쇄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끼어든 사람들, 갑툭튀들이 많이 있었고요. 실제 비례대표 명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추천 명단과 거기에서 좁혀진 순위 명단, 전체 비례대표 순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쭉 이렇게 전반적으로 취합을 해봤더니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런 과정이 전부 모든 시계침이 두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의 주변 인물들, 그다음 검찰 출신의 측근, 요 두 방향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원희룡 후보 TV 토론회에서는 말을 아끼겠다라고 했지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가 총선 당시 가족 내지 가까운 인사와 검찰 출신 가까운 인사, 이분들은 국민의힘의 공천 라인에서 배제된 분들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비례 공천을 좌지우지했다라는 주장인데 한동훈 후보 이에 대해서 발끈했어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선관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자제하는 모습을 네. 보였거든요. 원희룡 후보가. 그런데 그때는 이런 문제 제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사실 얼버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또 끝나고 나니까 다시 시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상 후퇴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뭐 민생에 대한 이야기 이런 정책으로 채워가나 보다 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또 다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음모론적 혹은 뭐 그 저간에 떠돌던 이야기들을 문제 제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 때는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 했다가 이제는 설명이 필요한 다중이 원희룡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원희룡 후보의 어떤 선거 전략이라면 그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첫 번째 토론회 이후에 나온 각종 여론 지표를 보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것들을 일관성 있게 토론회에서도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첫 번째 토론회에서 선관위의 자제령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멈췄다면 계속 멈추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오히려 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문제 제기의 이제 신빙성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냥 마냥 들리는 얘기 이랬다더라 하는데 설명해봐 이렇게 해서는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동훈 후보 측에서도 계속 황당한 얘기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공방이 결국에는 이 전대가 끝나고 나서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정말 힘들어지겠구나. 국민의힘이 수습이 참 어려워지겠다.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자 원희룡 후보가 오늘 아침 글을 올렸습니다. 조금 전 원희룡 후보의 입장인데 함께 보시죠. 자, 원희룡 후보 조금 전에 올린 글입니다. 진짜 구태 정치는 한동훈식 거짓말 정치다. 한 후보는 김경률 전 비대위원을 금감원장으로 추천했다는 보도를 사실무근이라 했다. 총선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도 댓글팀이죠. 무조건 사실무근이라고만 한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시겠느냐. 라고 강하게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경률 전 비대위원을 금감원장 추천했다 설, 총선 사천 설, 댓글팀 조성 설, 셋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느냐 라고 원희룡 후보는 사실은 공세를 물리지 않았어요. 조금 전 올린 글에서도 강하게 한동훈 후보를 향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한동훈 후보 측 입장도 지금 저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반박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라. 조금 전 원희룡 후보는 이렇게 살을 날렸고 사퇴, 살, 화살, 살을 날렸어요. 사천 논란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다. 댓글팀 만든 건 아니냐. 황당한 얘기다. 김경률 추천설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 한동훈 후보는 세 가지 모두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후보는 셋 중 하나면 어떡할래? 사퇴할래? 라고 일단 살을 잡아당겼습니다. 휙. 나경원 후보가 조금 전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을 했는데 사천 의혹과 관련해서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천은 한동훈 후보가 잘못했다. 공천이 투명하지 않았다. 한동훈의 공천은 전략상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왜 한동훈은 진중권을 먼저 찾았냐? 라며 이른바 한동훈 후보가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과 공천을 의논했다라는 사천설에 나경원 후보도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가 탄핵의 밑밥을 스스로 깔고 있다. 윤석열 정권 탄핵의 밑밥을 스스로 깔고 있다. 나경원 후보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본인 살자고 정권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 둘 다 모두 다 이른바 이 공천 과정에 있어서의 사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희룡 후보는 앞서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끄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했다면 나경원 후보는 오늘 아침 조금 전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탄핵의 밑밥을 스스로 깔고 있다라고 강하게 아주 세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춘 부의장님, 탄핵의 밑밥을 한동훈 후보가 스스로 깔고 있다. 저 단어가 계속 국민의 입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정치권에서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탄핵을 저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겐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의 발언들을 보면 저는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 남원정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때 소장파로 활동하시던 분들이나 이런 나경원 후보처럼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 정치적 경륜을 보여주지 않고 전당대회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마타도어, 네거티브로만 일관하는 모습들을 보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하면은 모든 저렇게 준비되지 않은 발언들을 하게 되면 다 어떻게 보면 역공당이 너무 쉽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진중권 교수를 왜 찾았나? 그럼 김건희 여사는 진중권 교수를 왜 찾았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진중권 교수와 57분, 58분 통화했다는 얘기가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하나 저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뭔가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겠다는 생각으로만 뭔가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은 본인이 했던 과거의 발언들과 계속 상충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가 보이는 모습이 흔히들 그 주식에서 이제 밑바닥을 쳤다. 근데 알고 보니 지하가 있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두 분의 모습이 계속해서 지하를 파고 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아까 김강상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이렇게까지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나? 지금 뭐 아까 얘기했던 걸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보면 김경률 전 비대위원을 금감원장으로 추천했다. 저희 진영에서 넘어간 사람이라 사실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 저희는 불호가 매우 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추천했으면 추천하면 안 됩니까? 뭐 색깔론을 또 공격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김경률 추천하면 안 되냐? 예, 뭐 저쪽에서 저희는 불호를 갖고 있음에도 김경률 비대위원이 전문성이 있으면 추천할 수도 있는 거 아니고 물론 검증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서를 꺼낸 것 자체가 다시 또 색깔론을 공격하려는 거잖아요. 이 대한민국에서 언제까지 색깔론 갖고 공격을 할 것이고 김경률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서 선거 과정 내내 민주당을 괴롭혔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댓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댓글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게 댓글팀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것이 사실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저희 뭐 댓글팀이 한동훈 후보를 공격했다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밝혀진 건데 그거 파고 들어가다 보면 누가 다치게 될지 저는 또 이것도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보고요. 또 사천 이야기도 지금 그 뭐 우리 당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도 공천관리위원회 또 비례대표는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 따로 꾸립니다.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에 한 계파가 무조건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이상한 누군가의 개입이 느껴지고 누군가의 뭔가 사천이 느껴졌다면 그 안에서 분명 논의가 뭔가 불거졌을 것이고 논쟁이 분명 밖으로 새어 나왔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뒤늦게 아마도 저는 다른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원래 비례대표 공천이 나오면은 뭔가 카더라 통신으로 이 사람은 누구 출신, 이 사람은 누구 추천 이런 식이 떠돌거든요. 원희룡 후보가 급한 마음에 그거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봐라. 이거 분명 연관돼 있는 거다라고 지금 던지고 나서 증거를 찾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에서는 뭔가 토론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증거가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카더라 갖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 부족 상태에서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 뭐 반박은 일단 아니라고 했으니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는 문제 제기하는 쪽이 근거를 내밀어야 되거든요. 아님을 증명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가 더 많은 어떤 증거를 내놓을지를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거 바로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가 아닌가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예, 성춘 부의장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경률 전 비대위원의 금감원장 이 추천설과 관련해서 김경률 전 비대위원 본인의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군요. 원희룡 후보에게 경고한다라면서 기분이 매우 더러우니 언급을 삼가라. 한동훈 후보의 추천설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반박하는 입장을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용환 의원님, 이게 말이죠.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 모두 다 지난 공천이 문제 있었다라는 공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나경원 후보도 지난 공천은 잘못됐고 투명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
원희룡, 나경원 후보 모두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영환 의원 어떻게 보세요? 공천이 사실 잘못됐다. 어느 정당이나 총선 앞두고 공천하면은 공천 이후에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사천 논란, 사천인데 사천이냐 공천이냐 그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을 추천했다. 그런데 이것을 사천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나 추천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람 강자예요, 실력자야. 그럼 뭐 이제 이걸 뭐 사천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공천으로 볼 수도 좀 애매한 관계가 있는데 특히 이제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사실 말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역과 다르게 비례대표는 당의 핵심에서 찍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많이 되거든요. 공천심사위원회 열린다고 하지만은 어찌됐든 힘 있는 사람의 입김이 통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게 현실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많이 됐었고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주기한 전 광주시장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비례대표 그러니까 당선권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됐었습니다. 험지에서 나와서 광주의 시장 나와가지고 15%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굉장히 후순위로 밀렸어요. 물론 대통령과의 뭐 친분 관계 이런 게 이제 작용해서 오히려 역풍을 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지금 이제 사천이냐 공천이냐를 놓고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어찌됐든 이 전당대회가 제가 아쉬운 게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없습니다. 예. 1인 독재 체제 하에서 그냥 보여주기식 전당대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의힘당은 4명의 후보가 정말 깨끗하고 아주 명백한 전당대회를 치름으로써 컨벤션 효과를 통해 가지고 당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전국 주도권을 잡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완전히 비교가 된 전당대회 열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 호기를 만난 겁니다. 그걸 지금 날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다.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4명의 후보가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자기들의 자질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런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은 무슨 궁중암투 벌이듯이 또는 무슨 뭐 이전투구 벌이듯이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외부 인사들이 또 끼어듭니까? 저는 뭐 김경률, 뭐 진중권 이런 인사들이 또 끼어드는 것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또 아주 거칠게 끼어들어서 전당대회 판을 복잡하게 만든 것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조금 전 한동훈 후보가 입장문을 띄웠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 후보의 입장문이 떴는데 실시간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SNS에 마타도어라며 원희룡 후보를 맹공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가족이 공천 개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거짓 마타도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노상 방뇨하듯 오물 뿌리고 도망가는 마타도어 구태 정치를 변화시키겠다. 라며 원희룡 후보의 이제 과거 논란, 이른바 이 노상방뇨 파출소 의혹을 빗대서 원희룡 후보가 노상방뇨하듯 거짓 마타도어를 뿌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는 과거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난 노상방뇨한 적이 없다라며 부인하기도 했었는데 이 노상방뇨까지 나오네요. 이게 노상방뇨까지 나왔어요? 김광선 변호사님, 노상방뇨하면 안 되죠. 안 되고 예전에 원희룡 후보가 사법연수원 때 노상방뇨했었다, 파출소에서 뭐 난동을 부렸다라는 기사가 떴었는데 의혹이었고 원희룡 후보는 도지사 시절부터 노상방뇨한 적 없고 가게 주인이 오해한 것이다라고 해명은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그걸 겨냥한 듯 이 원희룡 후보의 사천 의혹 제기에 대해서 노상방뇨하든 오물 뿌리고 갔다 뭐 이런 것 같아. 어떻게 보십니까? 지저분하네요, 좀 약간. 뭐 오물뿌리 같다는 얘기도 되고요. 막 여기저기다가 싼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희룡 후보가 주장하는 3가지 내용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원희룡 후보도 유튜버를 보는데 극우 유튜버 것만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3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사천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누구를 사천했는지 얘기를 해야죠. 또 가족이랄지 검찰과 상의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하고 상의했는지 그거 근거 대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얘기 않고 있잖아요. 근데 근거가 있다.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럼 근거를 대하는 거고. 만약에 원희룡 후보의 말을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일 공천이 잘못된 것이 개항 의료고 동작 의리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싸워서 이길 사람을 보내야지. 본인이 나가서 싸운다고 해가지고 원희룡 후보를 갖다가 공천한 것은 제일
한동훈 후보가 패착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동작을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경원 후보는 뭐라고 했어요? 이재명과 싸울수 이길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아, 그럼 개항을 나경원 후보를 보내야죠. 그런데 왜 그 생각까지 한동훈 후보가 못했을까? 아, 그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댓글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아, 댓글이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에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고 해서 댓글팀을 운영한 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아, 그럼 댓글팀 운영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냐 아니냐를 이렇게 따지하는데 왜 갑자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얘기하면서 마치 댓글팀 운영한 사람이 이제 적반하장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김경률 씨를 회계사를 금감원에 임명을 한 걸 밝히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은 이제 보수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수는 항상 옛날 사람, 올드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는 언제든지 개혁과 혁신할 수 있고 김경률 회계사는 제가 볼 때는 금감원장으로서 훨씬 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봐요. 아, 회계사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시민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금감원장으로서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저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보거든요. 아, 금감원장으로 이제 물론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이 금감원장으로 추천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마타도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자승자박이 되는데 사람이요 이제 막다른 골무에 몰리면 이성을 상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뭔가 나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겠다 하는데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건 좋지만 그것이 어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과 아니면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해야지 이거 역주행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관선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원희룡 후보는 노상방뇨 한 적이 없다는데 한동훈 후보가 그것을 겨냥한 듯 노상방뇨 하듯이라는 표현으로 쓰면서 하는 것은 좀 뭐랄까 이것 또한 좀 지적해볼 대목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정치가 말장난 정치입니다. 예. 그리고 말꼬리 잡는 정치인데 제가 뭐 특정인을 비방하는 건 아니고요. 자꾸 무엇을 꼬집어가지고 지금 내 후보가 지금 마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과거의 어느 지점을 잡아가지고 직접적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은유적으로 돌려서 비난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정말 말하고 싶으면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낫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저렇게 페이스북에 한 줄 두 줄 올리는 것보다는 정말 성명서를 써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게 맞습니다. 뭐 이렇게 노상방뇨 이런 거 거론 부적절하다? 아, 그럼요. 저건 그러니까 자 이러이러한 점은 아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점으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정치가 너무나 가벼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무 가벼워지고 있고 그리고 가벼워지기 때문에 진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말꼬리를 잡아서 공격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지고 또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내 싸움이 무섭다는 이야기와 함께 저는 마타도가 또 이제 이렇습니다. 저도 뭐 전당대회 같은 걸 치러 보면은 내부 인사들끼리 모이면은 굉장히 격앙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후보가 그걸 걸러줘야 되는 겁니다. 후보가 내부 인사들끼리 모여서 토론에 나온 그 격앙된 분위기에 끌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저런 상황일수록 후보가 더욱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경원 후보는 앞서 채널A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한동훈 후보가 탄핵의 밑법을 깔고 있다라고 비판했는데 그 대목이 이른바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최상병 특검을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칙 말고 이를테면 특검의 추천 권한을 뭐 야당이 다 갖고 있는 것 이런 거 말고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는 공정한 특검을 하겠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나경원 후보는 오히려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 최상병 특검의 어떤 논리에 갇혀 있다. 그게 탄핵이 밑법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지점 같거든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뭔가 대안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국면을 그러면은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대안을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 점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그러면은 일단 뭐 그 특검법을 이를테면 대안을 제시하면서 뭔가 여야가 합의해서 그 해결책을 마련한다고 하면 그럼 그게 탄핵의 밑밥입니까? 특검을 통해서 뭔가 명확하게 불법적인 요소, 위헌적인 요소가 나와야만 탄핵 추진하는 그런 과정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아니 지금 제가 전문이 지금 나왔는데 네. 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탄핵의 밑밥이라 한 게 아니고 한동훈 후보가 영부인의 문자를 갖고 사적 문자 당무 개입이다라고 발언한 지점이 당무 개입은 국정농단이고 탄핵이 됐던 것이다. 한동훈 후보 말 조심하라. 오히려 탄핵의 밑밥을 깔고 있다. 영부인의 문자를 사적 문자고 당무 개입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야당으로 하여금 당무 개입 국정농단 탄핵의 밑밥이 된다라고 지금 비판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특검법도 일단 대안은 있어야 되는 네. 거고요. 그리고 막바로 뭐 탄핵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니까 결론이 뭔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정농단 그 수사팀이었잖아요.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이었고 한동훈 검사 같이 맹활약해서 오늘의 이 위치까지 온 두 분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후보. 이제 그래서 아마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때 상황을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그런 식으로 규정을 지어버리면 오히려 당신들이 수사했던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다시 가져오게 되는 결과다. 그런 거잖아요. 그때 당시 당무 개입하고 뭐 했던 것들도 다 그 탄핵의 주요 사유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한동훈 후보의 그런 얘기도 뭐 그런 빌미를 줄 수 있지만 야당에게는 그러네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지만 또 나경원 후보가 그 점을 확실하게 또 쐐기를 박으면서 한 번 또 거론하는 것이 오히려 그냥 다 팀킬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경원 후보의 조금 전 발언이 오히려 한 번 더 거론함으로써 상기시켜주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고 지나갔던 야당이 볼 때 나경원 후보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탄핵 사유 되겠구나.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 대통령 협박하냐. 본인 살자고 위험에 빠뜨리는 것 아니냐 우리 정권을.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팀킬 같아요, 저는. 팀킬이다. 그래서 4명의 어떤 중량감 있는 후보가 나와서 전당대회를 흥행하게 하고 있고 뭐 붐업시키고 있지 않느냐, 민주당은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 정도의 어떤 전당대회 오고 가는 그 말들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은 전혀 부럽지 않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 진짜 수습 안 되겠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고 나경원 후보도 이제 막 속사포처럼 쏴대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은 12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크게 뭔가 이 흐름이 바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어떤 공방전이 결국에는 정권에도 좋지 않고 나중에 당 내부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걸까라는 생각만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오래 하셨던 분들이 조금 자제해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댓글팀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 한 해 보고된다라는 기록도 있다. 나 문자 깔까 뭐 이런 비슷한 취재 얘기도 했어요. 대선 프로젝트 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 측의 박정훈 의원은 근거가 있나? 근거 없는 황당한 얘기다. 막 던지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댓글팀 이것 또한 야당에서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성춘 부의장님. 그렇죠. 그 댓글은 여론 조작이고요. 여론 조작을 통해서 댓글팀을 운영한 게 밝혀지면 그게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전 일단 이 본질 내용 얘기하기 전에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입을 통해서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왜 보수 진영, 국민의힘 인사들은 왜 아무런 지적도 안 합니까?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저는 대통령실 뭐 제2부속실장인 줄 알았어요. 지금 제2부속실도 없는데 장해찬 제2부속실장이냐? 뭐 처음부터 지금 뭔가 본인이 문자를 확인해 보더니 사실에 부합한다. 입장 표명을 제2부속실이 없지만 그럼 대통령실에서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기 전에 장해찬 전 최고가 먼저 입장을 발표했어요. 자신이 확인해 봤다라면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것 보고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도 불쾌감이나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대통령실의 영부인의 문자 그 내용을
지금 당을 떠난 뭐 물론 청와대 그 대통령실과 관련된 얘기는 당적과 관계없이 얘기할 수도 뭐 아니면 언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영부인에 관한 문자 아닙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 장해찬 전 최고가 그렇게 확인해 주듯이 얘기할 수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뭐 시절부터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뭐 댓글팀, 여론조성팀 이런 것들도 역시 뭐 글쎄요 그게 법무부 소속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의 뭐 사적 여론조성팀이 있었다는 건데 그 정도의 저는 이건 매우 큰 핵폭탄급의 그 폭로라고 보는데 이 정도의 폭로를 할 거면 근거가 있어야죠. 아무런 근거 없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면 나중에 법적으로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위험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위험한 정치를 하고 있는 보수 진영의 청년 정치인에 대해서 왜 아무도 이거에 대한 언급을 안 하는지 저는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청년 정치인이 청년 정치인에게 던진 돌직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합동 토론회 연설이 전후로 한 백브리핑에서 이 문자 공방이 결국은 치열했습니다. 원희룡 후보, 한동훈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게 문자였기 때문에 또는 이게 사적인 그게 삽니까? 이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대통령 영부인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까지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당사자인 영부인이 비대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의논을 하자 그러는데 당무 개입이고 사적인 채널이고 사적 문제입니까? 말이 안 되는 궤변 그만하십시오. 전당대회에서 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 내밀한 문자를 계속 리킹하는 것 자체가 전 대단한 구태 정치라고 생각해요. 이러고서 저를 막으면 과연 우리 당이 괜찮습니까? 이런 식의 공작에 가까운 어떤 그 마타도어로서 저의 당선을 막으면 우리 당이 괜찮아질까요? 저는 그게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제가 정말 반드시 당선돼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한동훈이 당선되면 안 된다. 다른 후보들은 이렇게 얘기해갖고 한동훈 후보는 이걸 보면서 내가 반드시 당선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자 오늘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이런 의혹 제기들, 뭐 세 가지 크게 의혹이 있었잖아요. 과연 지지율의 변화를 줬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미디어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전체 여론조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응답 결과 한동훈 후보는 35.8에서 38.2로 지지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10.1에서 11.7, 나경원 후보는 11.0에서 8.9 의 변화를 보였고요.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한동훈 후보가 64.7에서 63.4 여전히 60%를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도 15.2에서 15.5 여전히 15%의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같은 세 가지 의혹 제기들이 각 후보의 지지율에는 큰 유효한 변화를 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어제에 이어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용원 의원님, 궁금한 건 이게 어떤 공세가 이런 어떤 진흙탕 공세 전략일 수 있잖아요. 네. 이 전략이 효과가 있다, 먹힌다라고 하면 조금 뭐 진흙탕이라 하더라도 열심히 막 이런 공세와 전략 의혹 제기를 해서 후발주자들이 앞서 나가는 주자를 이렇게 쫙 끌어당길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쓸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상당히 독특한 게 발표되고 있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전혀 이 지지율의 변화나 어떤 이런 전략들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세는 점점 더 세지고 있다. 이게 좀 특징이거든요. 이제 일종의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 빠져들게 되면 상당수가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몰입이 되기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캠프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네. 큰 판을 보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이야기, 또 자기 지지자들의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그래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판이 격해지는 건데 지금 이제 지지율 조사에서 이제 유의미한 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8대2 당원 80% 일반 국민 20%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당 지지자들의 투표 아까 보였던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일반 국민 20%가 이제
플러스 되는 건데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당의 지금 당원 권리당원 이번에 유권자 한 80만 명입니다. 국민의힘당 지지자들과도 또 별개입니다. 예. 이제 80만 명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정치적 고수들이라고 해야겠죠. 일반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 뭐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당 지지율이 막 40%라면은 뭐 2천만 명보다는 훨씬 80만 명은 더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시각은 좀 더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분들을 겨냥해서 지금 저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격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아, 그래요? 큰 차이는 없어지는. 예. 그러나 후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 80만 명을 겨냥한 투표운동,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후보들, 특히 이제 2위, 3위 후보들의 목표는 이겁니다. 일단 1차에서 한동훈 후보가 50%를 넘는 것을 저지해가지고 결선 투표를 가겠다. 이게 1차 목표고요. 그렇기 때문에 끄집어내리겠다는 게 1차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 후보가 당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후보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른바 80%의 당원들, 권리당원들의 이제 표를 끌어당기겠다는 전략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투표에서 나머지 후보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판을 엎어보겠다 이런 전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2차를 결선까지 가야겠다는 목표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전당대회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전당대회 사실 당 대표 돼봤자 역대 당 대표 돼봤자 여야의 전당대회를 거친 당 대표가 2년 임기 채운 경우 굉장히 없습니다. 거의 돼봤자 없습니다. 별거 아니다. 6개월, 1년짜리 많습니다. 예. 네. 뭐 이러다 보궐선거 있으면 보궐선거 지면 참패로 물러나는 거고요. 목숨 걸지 말라 이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거 정치라는 건요. 오늘 죽었다고 내일 살아나는 게 정치입니다. 예. 내일도 알 수 없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건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치 생물이란 말이 있듯이 오늘도 알 수 없고 내일도 알 수 없는 게 정치인데 지금 모든 생사를 걸고 여기서 붕괴된다, 속된 말로 망한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이 있다는 생각하에 전당대회에서 이긴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인해서 내가 날 모든 걸 투자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요. 그런 모습들이 당을 또 끝까지 끌어가는 것, 당을 또 굉장히 당의 추락과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당대회 끝나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모든 걸 걸지 마라. 안영환 의원의 조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이어 검찰청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런 입장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검수 완박에 이어 아예 검찰 폐지까지 가는데 여당에서는 검사 탄핵과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이어 검찰청 폐지가 이재명 대표 방탄 3종 세트다라는 비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예 검찰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달 중에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추진 법안 내용, 검찰청 폐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사기소 안전분리, 그리고 담당 기관을 신설하겠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들겠고 기소권은 공수처를 만들면 된다. 검찰청은 없어도 된다. 라는 법안까지 당론으로 이달 중에 발의한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수사검사 등을 탄핵하겠다라는 것도 모자라서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라는 걸 당론으로 발의한다. 글쎄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검사 출신이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이 법안대로라면 친정집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싹을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데 저 새로 놀라울 일도 아니에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데 놀랍지 않다? 아니 이제까지 한 행태 보면 제가 볼 땐 조금 가다가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면 경찰도 폐지할 거예요. 또 법원이 계속 이렇게 나면 이제 법원 폐지하자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국회 내에 수사청 두고요, 기소청 두고 또 재판청 두야죠. 그렇게 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게 아무리 170석 가져도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저건 사법 체계를 흔들고 국민의 민심에 반한 건데
저게 자기들 마음대로 다 되겠어요?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저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청 폐지 얘기 나온 거는 완벽한 검수완박을 하려면, 검찰 개혁을 하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 기소와 공소를 분리해야 되는데, 그렇죠? 검찰이 계속해서 한동훈 법무장관 때부터 사실상 수사를 다 하고 있으니까 아예 검찰청을 없애버리면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못한다. 근데 공교롭게 걸리는 건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 중에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이화영 수사, 그리고 정진상, 김용 수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어서 검찰이 그런 것들을 수사하니까 검찰을 없애겠다고 하는 건가? 사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비판 지점은 이 대목이잖아요. 그러면 중수처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중수처 마찬가지로 수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수처를 감동하는 뭐 국가 뭐 수사위원회인가 뭘 두겠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수사위원회 또 누가 감시를 해요? 그럼 그 위에다 또 이제 뭐 초국가 수사위원회를 두고, 초국가 수사는 뭐 했어요? 슈퍼 울트라 국가위원회를 또 둬서 감독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옥상옥이에요. 지금 검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상당히 경찰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검찰이 공소만 제기하는 공소 전문 기관을 만든다고 하면 또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이 검찰을 분해를 해가지고 검찰청을 없애고 뭐 중수처, 전에 이제 중대본부 수사본부 만든다고 했는데 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또 공수처. 결과적으로 검사들이 수사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 방탄을 하고 이제 본인들의 어떤 감정에 있어서는 뭐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 좀 이해가 할 수 있지만 사법 체계를 저렇게 근간을 흔들고 이것을 어떤 개인 한 명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국가 체계를 흔들고 이런 행태는 제가 볼 때는 저는 벌 받아야 한다고 봐요. 저 정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벌 받는다. 그렇죠. 벌 받을 거예요. 다음 선거에서. 근데 해도 너무 과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71석의 힘자랑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힘자랑이 너무 과도한 거예요. 그리고 때려잡을 걸 때려잡아야지 모든 걸 때려잡으려고 하고 자기들 위한 모든 것을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저 시도가 제가 볼 때는 저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선 변호사님 개인 견해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의 시각도 많이 반영이 된 의견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생각도 궁금하고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런 걸 추진하는 거지 이재명 대표 수사와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는데 김유정 의원님 그와 관련하여 드릴 수 있는 질문은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던 문재인 정권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당시는 그러면 그때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검찰 폐지한다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까? 왜 이 대표 수사가 탁 걸려있는 이 시점에 왜 하필 검찰 개혁의 끝판왕으로 검찰을 폐지하겠다라는 얘기가 새삼 나온 건지 이 대목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마 그걸 당 지도부에 물어보면 그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겠죠. 그렇군요. 문재인 정권과 지금은 다르니까. 다르니까요. 그때 왜 확실하게 못했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 총장 후보 오는 하마평에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얘기를 했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믿고 총장 시킨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윤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동의는 어디로 간 것인가? 그리고 본인의 입장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은 내심을 숨기고 겉으로 찬성한다고 얘기했던 것인지 우선 그 입장이 매우 궁금합니다. 그 이후로의 모습은 검찰개혁과 전혀 어떤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을 숨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배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애초에 민주당의 이제 뭐 검수완박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데 사실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인데 미완의 개혁이라고 당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시 이제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처하고 공소청으로 완전히 이제 수사기소 분리라는 당초의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제 이런 안들을 내놓은 것인데, 근데 이제 우려하는 바는 그런 아까 대표의 어떤 수사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저는 항상 제일 궁금하고 마음에 걸리는 거죠. 이 전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으로 몰고 간 것과 과연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게 무관하냐? 무관하냐라는 그 국민의 생각이 궁금한 겁니다. 이거를 마냥 그러면은 검찰 개혁이 100%인 것이냐, 아니면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냐라는 것을 국민들의 시각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 주실 것인가가 저는 민주당이 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데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그러면 올라갔을 때 이것에 대한 또 거부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부권도 분명히 또 대통령의 지금의 태도로는 거부권 행사할 게 빤한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마냥 이 문제만 가지고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또 올리고 거부권 행사하고 이 방향으로만 지금 민주당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올인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민심을 어떻게 방향을 맞춰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갈 것인가가 저는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도 사실은 이른바 진보 언론에서도 상당히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의 각이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부실한 측면이 많다라는 보도도 많았었는데, 거기에서 이건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라는 법안 발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죠. 어차피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테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할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라는 것이어서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도 알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을. 그럼 왜 하느냐? 일단 지지자들을 향한 행동입니다.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이른바 검찰권을 약화시키겠다. 이른바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그러한 것을 전 정권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는 차기를 들 때 지금 민주당이 제1당인데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모습, 그걸 꼭 보여줘야 되겠다는 게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 공수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정권에서. 그다음에 이번에 또 뭡니까 중수처 만들었습니다. 또 국가수사본부 있습니다. 전 대한민국에 수사하는 기관이 뭐 이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점점 많아진다. 저도 헷갈립니다. 공수처, 중수처, 국가수사본부, 경찰 산하에 있죠. 각 기능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민주당 정권 하에서 만들어지고 또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런데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범죄자를 잡는 수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예. 현재 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감으로써 범죄 하나 잡는 데 시간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결국은 이렇다 보니까는 도둑놈들, 이제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그다음에 범죄자들만 좋은 세상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뭐 동네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 동네 수사처 이런 것도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파출소마다 수사처를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파출소마다 뭐 형사분들 한 두세 명에서 우리 동네 중앙 뭐 무슨 수사처 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일단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의해서 당하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지금 이런 그 전제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건 아니죠. 검찰은 지금 대선 후보 이재명에 대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겁니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부분 이런 사건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는 그건 뭐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정 이런 것은.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검찰을 몰아붙이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정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흔들고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흔드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한 사람의 욕망 때문에 그 당을 흔들고 왜곡시키고 대한민국의 국회를 왜곡시키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국가 시스템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의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를 겁박하는 건 검사가 내란을 시도하고 있는 행위다. 내란 시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최후의 권력이라고 할 검찰이 근본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당연히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조금이나마 눈꼽만큼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탄핵인 것입니다. 헌법상 권한에 의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향해서 겁박을 하는 게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을 하겠다는 국회를 비판하는 검사들은 내란을 하고 있다. 내란. 검사들이 지금 내란을 하고 있나요? 송춘 부의장님.
이게 검사에게 중차대한 혐의가 있으니 탄핵으로 가기 전에 그 혐의를 따져보겠다라는 것과 검사를 탄핵하겠다라는 것도 다르고 이 검사들이 내란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더더 다른데 네. 검사들이 어떤 내란을 시도했죠? 뭐 비유적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비유적 발언? 예, 뭐 좀 그 정도로 과한 뭔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을 넘어서는 행위다라는 그걸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내란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검사들 전체를 저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지금 주동하고 있는 그 대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7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뭐 안동환 검사라든지 손준성 검사가 국회에 이런 탄핵 그 발의에 대해서 민주당의 탄핵 발의에 대해서 뭔가 항의하고 뭔가 뭐라고 했다. 그럼 전 뭐 이건 내란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검사들의 경우에는 아직 민주당 안에서도 이 사람들을 과연 탄핵할 수 있는가? 소추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모아졌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부에서도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우려도 나오고 청문회를 실시하려다가 멈추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안동환 검사 실제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기각이 5대 4로 났습니다. 충분히 다퉈 볼만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 탄핵 소추 전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처럼 국민들 그리고 저도 충분히 납득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해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한 검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검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검사들을 탄핵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좀 힘을 실어서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지금 7명 중에 그런 근거가 부족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거에 대해 지적했을 때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밝히는 걸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밝혀주시거나 그런 좀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는 것이 진정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요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저는 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생길 것 같아요. 성추행 부의장처럼 말했다가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의원이 결국은 원내 부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기권했다고. 어제 원내 부대표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무리를 빚은데 송구하게 생각한다면 사퇴 의사. 야, 이게 사과를 하고 사퇴를 해야 할 건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론의 엄중함 등을 충분히 주지시켰다. 쉽게 말해서 박상현 검사 탄핵안에 기권을 했다라는 이유로 곽상원 의원은 무리를 빚은 거고 사과를 한 거고 원내부 대표직에서도 사퇴한 겁니다. 성춘 부의장님. 제가 당론 나올 때마다 소신투표 이야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린 건데 지금 곽상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당론인 줄 몰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론을 따르도록 하는 서구 유럽 선진 국가들의 정당들은 당론을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이 충분한 수기 과정, 충분한 당내 토론을 거친 다음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당론을 따르라는 그 원칙에 대해서 모두들 납득하고 따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소속원인 국회의원인 그 곽상원 의원이 당론인지도 몰랐다고 할 정도면 과연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수기가 거쳐졌는가? 저는 여기엔 퀘스천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충분한 수기 과정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당론을 결정했을 때 따르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자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춘 부의장 얘기 들어보면 김관삼 변호사님 결국은 이건 그 눈치의 문제인데 눈치가 없나? 전 대표가 내란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그 용변 사건 등을 보고 이거는 근거가 없는데 반대도 아니고 그냥 한 건에 대해서 기권해 볼까? 그렇게 눈치가 없나? 무리를 빚었네. 사과하고 원내부 대표직에서 사퇴해라. 일파만파 그 결말이 큰데 후과가 큰데 김관삼 변호사님. 저건요 지금 곽 의원이 정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눈치가 아니라 정무 감각.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소신과 양심이 더 강하다 보니까 이 정무 감각을 눌러버린 거죠. 네. 그러면 저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찬성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거 보면요 반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기권했어요. 예. 그래갖고 부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아무 영향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소신과 양심에서 기권했다고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이거 사실 민주정당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저게 이제 검사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민주당은 검찰 개혁 얘기하는데 정말 개혁서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했잖아요. 그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정의당과 짜고 결국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했잖아요. 자기들 원하는 거 법 다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그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을 하자고 하는데 제가 묻고 싶어요. 검찰 개혁 어떤 검찰 개혁을 하자는 건지.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검사 탄핵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내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하면 그게 내란이에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검찰 개혁입니까? 이재명 대표는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자기가 당사자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내란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변호사 출신이 아니에요. 내란죄는요 실행을 안 하고 음모만 해도 처벌이 됩니다. 내란 음모 예비라고 해서. 그러면 검사도 또 내란 음모 예비로 고발을 하든지 해야죠. 그래서 이거 대나 천지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민주당에서 자행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위원장이 청문회는 연중무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중무휴 청문회는 제가 처음 들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19일 날 청문회에서는 해병대 순직 사건 26일 날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일단 이틀 해보고 필요하다면 더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청문회는 몇 번 이내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연중무휴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청원소위로 회부를 해서 청원소위에서 또 한 번 해봐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청원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다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전체회의에서 청문회가 또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다시 또 청문회를 열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해보니까 안 되겠다. 2번, 3번 계속 해야 되겠다. 사안별로. 그래서 사안은 지금 5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한번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2번, 3번 소위로 내려보내서 또 확인하고 연중무휴로도 할 수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래도 아주 예전에는 여야 간의 협치가 남아 있었을 그런 시절에는 청문회 한 번을 개최하는 것도 여야 합의로 열었던 그런 낭만적인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많이 시대가 변했군요. 김정은 의원님, 네. 저희 동네에 김밥집이 하나 있어요. 맛있게 잘하는 집입니다. 연중무휴예요. 하지만 국회 청문회가 김밥집은 아니잖아요. 아마 뭐 연중무휴로 법사위원장이 굳이 마음을 굳히고 한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먼저 나가 떨어지지 않을까, 지레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국민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건데 국민들이 굉장히 저는 피로감이 누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특검법에 그 통과를 시켜서 명확하게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밝힐 필요가 우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탄핵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을 밟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국민 그 청원 때문에 시작한 청문회잖아요. 19일 날 최상병 관련해서 26일 날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렇게 일단 2차례 열겠다고 의결을 한 건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탄핵의 명분을 이제 계속 반복하게 되면 저는 뭐 한두 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연중무휴로 법사위 할 일이 지금 이 탄핵과 관련한 청문회 외에도 너무나 할 일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연중무휴로 하겠다라고 하면 선택과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탄핵의 어떤 명분, 당위성 이런 것들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19일과 26일 청문회는 해보면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이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인가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염원하는 탄핵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방법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연중무휴 청문회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2번 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저렇게 앞서가는 얘기를 했다가 나중 상황이 달라지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할 건가요? 사정 변경이 돼서 연중무휴는 안 될 것 같고요. 몇 번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그래서 좀 너무 앞서가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게 맞다. 그런데 아까 곽상원 의원 당론이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반대표도 아니고 기권표 때문에 지금 저런 곤혹을 치른 거잖아요. 원내 부대표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당직은 아닙니다만 원내직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것까지 내려놓게 하는 거는 조금 과도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당론 가지고 지금 저렇게 어떤 이견이나 더군다나 또 나중에 탄핵 그 사유가 되는지 본 다음에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지금 저런 상황에 몰렸잖아요. 자, 그럼 반대로 최상병 특검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걸 당론으로 반대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소신을 끌어낼 겁니까? 그러네요. 안철수 의원은 죽으나 사나 일단 찬성해 줄 것 같은데 7표를 어떻게 너네는 당론 어겨가면서 우리한테 와야 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내로남불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조금 예. 생각해서 역지사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법사위가 정청래 의원의 놀이터냐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연임 선언을 이어갔습니다.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런가 하면 최고위원 후보들도 모두 이재명 대표를 대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시 이재명 대표로 돌아와야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더 단단하게 이재명 대표를 진정한 지도자로서 이재명 전 대표를 지방자치의 가치는 이재명의 신념이기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재명 대표를 지킬 수 있는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선 이재명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VIP를 통해서 임성근을 구명하려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전화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이 의혹이 시작됐는데 그런데 대통령실도 당사자들도 강력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로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임성근 구명 사건의 몸통이 윤 대통령 아니냐, 김건희 여사 아니냐라고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이 등장합니다. 이모 씨가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내용이 녹취가 됐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들어보시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주가 조작과 김건희 여사는 연루가 돼 있지 않다라는 수사기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아는 사람이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내외가 임성근 사당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 조작 공범까지 연루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선 허위 사실이며 강력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실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 근거 없는 주장,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심히 유감,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냈고요. 임성근 사단장 본인 입장도 나왔습니다. 구명 로비설은 사의를 표명한 일시, 시간, 정보, 정황 등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임성근 전 사단장 측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 등등을 봤을 때 구명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저 녹취록의 당사자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모 씨, VIP는 김기한 사령관을 뜻했고 현재 김 여사 번호도 모른다. 임성근 전 사당장을 알지 못하며 멋지게 폼 잡으려고 맞장구 치면서 허세를 부린 거다. 라고 본인의 입장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구명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주가 조작 공범이 구명 로비의 창구로 삼았을 대상이 김건희 여사일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 아닙니까?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입니다. 최혜병 수사외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예상대로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였습니다. 임성근이 사표를 내려고 했다. 적극적으로 책임 회피에 나선 이유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된 구명 로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안용환 의원님, 당사자들은 강력 부인하고 반박하고 있고 임성근 전 사단장도 구명 자체가 불가능하다.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이 이모 씨 같은 경우도 내가 좀 센 척하려고 했지 여사 번호도 모른다.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 구명한 것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작년 재작년이었나요? 첼리스트 사건이 네. 연상이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지요. 첼리스트 사건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뭐 장관 등 또 그다음에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무슨 뭐 노래방인가요? 무슨 뭐 어디에서 놀았다. 그래서 첼리스트가 봤다. 그런데 본 게 그걸 이제 폭로한 사람이 첼리스트로부터 들었다. 그러면 나중에 첼리스트는 내가 사실 거짓말했다. 뭐 비슷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 그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또 그 민주당의 반응도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이것을 폭로한 이것을 녹취한 사람이 변호사인데 이분이 또 민주당의 공천 신청을 해서 경선 탈락한 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현재 박정훈 대령인가요? 현재 반대쪽에 있는 그 변호인단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꼬여 있는 겁니다. 그 변호사는 왜 무슨 의도로 이거 폭로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것도 전 참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된 게 참 아쉬운데 왜 그래 녹취를 많이 합니까? 이곳저곳에서 정치인대로 일반인대로 녹취해가지고 내던지고 이건 뭐 마음대로 통화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고 이게 이제 한국 사회가 불신의 늪으로 빠지고 이 불신의 비용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고요. 이 사건 자체를 보면서 또 어떻게 결말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제2의 첼리스트 사건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성춘 부의장님. 글쎄요, 뭐 일단 임성근 전 사단장의 뭐 입장 발표나 그리고 저 이모 씨가 입장 발표한 걸 보면 여전히 의혹들이 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뭐 팩트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통화 녹취가 나왔으면 당연히 공수처에서 아마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충분히 의혹 제기할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 최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이 그 국방부 관계자들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관계자들의 발언들을 봤을 때 지금 이 두 명의 발언 중에 의심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말꼬리 잡기라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저 이모 씨가 뭐라고 했냐면 현재 김건희 여사의 번호는 모른다. 현재라는 단어를 꼭 붙였어요. 그럼 과거에는 알았고 과거에 통화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어필하고 있는 것이고 임성근 전 사단장은 또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 구명 로비 그 할 만한 그 7월 말 8월 그 초 시기에 민간인에게 전화한 적 없다고 굳이 민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군인에게 했다는 겁니까? 그럼 그 중간 다리에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최상병 사건 초반에 작년에 국회에 불려 나왔던 그 당시 그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최상병과 관련해서는 통화한 적 없습니다라고 굳이 단서를 건 다음에 나중에 통화한 게 드러나니까 그때 분명 최상병과 관련해서는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관련자들의 의혹 아니면 지금 해명이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는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나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에서 좀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 김호중 씨입니다. 어제 김호중 씨의 재판이 있었는데 팬들이 마치 인기 상점을 아침 일찍 뛰어가는 오픈런을 하듯 팬들이 오픈런으로 찾았다고 합니다. 재판 오픈런. 방청석 30개 중 17개만 방청이 허용됐고 1시간 전부터 입장 대기 후 선착순 입장. 김호중 팬들, 내가 김호중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애가 잘못한 건 맞다. 겁이 많아서 라고 모친 사칭하는 글까지 선초호소 탄원서 100여 건을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팬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팬들의 오픈런. 그런데 15분 만에 공판이 끝났다고 해요. 재판부는 공소 사실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김호중 변호인은 사건 기록 열람 못했다. 다음 길에 입장을 밝히겠다라며 1시간 넘게 팬들은 기다렸는데 15분 만에 공판이 종료됐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뜨거운 소식입니다. 주인공 공개합니다. 홍명보 이 대표팀 감독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울산 팬들이 홍명보 감독을 향해서 피노키 홍이다, 런명보다 뭐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과연 초기에는 대표팀 감독을 수락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했다가 왜 수락되게 됐는지 등등 홍 감독의 입장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솔직한 심정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이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는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뭔가 난도질 당하는 느낌이었고 이게 제 축구 인생에서 마지막이라는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후배 축구 선수들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홍명보 감독으로 발표됐는데. 진짜로? 야, 이거 봐. 내가 뭐라고 말해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지금 얘기를 진짜 하는 것 같은데. 좀 허무해요. 되게 허무하고. 지금 핸드폰 보니까 여기 진이 되게 빠지네. 사실 어떻게 봐야 돼? 뭐 이게 흐름이 계속 홍명보 감독님을 흘러가는 느낌이 내부 안에서 있었어요. 있긴 했어. 왜냐면은 어쨌든 언급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저는 거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 왜냐면 안 하신다고 했는데 되는 거고. 그럼 이 며칠 안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협회에서 잘하고 있는 감독을 컨택한 것 자체도 첩회 실수지. 필요하긴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치지만 그건 약간 좀 우습게 보는. 명보 형이 팬들한테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근데 안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 말을 이제 던져놓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팬들은 실망감이 있는 거지. 예, 이 대표팀 감독 선임을 두고 여전히 이야기들이 많군요.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의 돌직구쇼 아래의 계정에서 시청하실 수 있는 김진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못다한 이야기 지금부터 더 라방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